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조선공산당의 몰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조선공산당이 위조지폐를 발행할 수 있는 원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또 팔아먹죠. 그러면서 발각이 되죠. 그러면서 몰락을 해요. 어떻게 조선공산당이 위조지폐 지폐를 발행할 수 있는 원판을 가지고 있었냐. 그렇죠. 그건 극비사항이었죠.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는 극비사항이죠. 그래요. 조선 총독부의 협조가 없었으면 얻지 못했을 것이다. 추리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운령과 거래할 때 3개월분의 식량을 요구했죠. 근데 조선 총독부가 약속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만한 식량이 없으니까 일부러 안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요. 지폐를 찍을 수 있는 원판을 넘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리해 볼 수는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원판이 발각이 되면서 이제 조선공산당은 파멸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요. 박근영은 이제 1인자에서 그냥 밀려나고, 이제 김일성이 공산당 세력에서 이제 1인자가 되는 거예요. 남한에 있는 조선공산당이 몰락하면서. 그러면 이제 북한의 동향을 살펴보자. 북한의 동향을 알지 못하면 남한 정치인들의 행보도 이해할 수 없다. 최대한 빠르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봐야 되겠죠.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래야지 정치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한에서. 북한 동향을 모르면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이해가 안 되죠. 음. 1945년 8월 10일 소련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진주했다. 소련군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조만식과 손을 잡고 조선인민공화국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조만식은 어떤 인물인지 봐야 되겠죠. 당시에 북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조만식을 평소 주장하는 바와 행적을 보면 근대화 세력 인사인 것은 맞다. 근대화 세력 인사더라. 이 인사는 특이하게 남한에서는 이제 공산주의 세력과 협력했다 이러면, 뒷조사를 해보면 알고 보면 상균주의자 이런 비슷한 거죠. 공산주의자인데 조만식은 그렇지가 않더라. 당시 남한에서는 근대화 세력 인사들은 협조하지 않죠. 조선공산당에 협조하지 않았고. 그래요. 통상 근대화 세력 인사들은 공산주의자들이 통일 전술을 알고서 한끼 건준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알고서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죠. 별도의 단체를 만들었지. 조만식은 순진하게 참여하였다. 근대화 인사를 만든 거예요. 평소 주장하던 바와 그 사람의 이력과 그 미래를 볼 때 한번 보자는 거죠. 하여간 조선인민공화국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조만식이 이거는 그래요. 그래요. 동의함으로써 정도 되겠죠. 빼는 게 낫겠죠. 여기 조선인민공화국 선포는 남한에 쓰던 거니까. 조만식이 이끌던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는 평남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이 단체는 소련 군정과 협력관계를 맺고 북한 지역의 행정을 담당했다. 당시 조만식은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근대국가를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착각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같이 했다는 거예요. 소련군과 협조하면서
공산주의자들과 소련 군정이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의도를 눈치채고 1945년 9월 19일 북한에 있는 근대화 세력 인사들과 함께 조선민주당을 창당했다. 이 공산국가를 만들려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래요. 조선민주당을 창당했죠. 그럼 북한은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했냐?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북한은 건순이 선포한 인민공화국을 인정했나? 공식으로 인정하진 않았다네요. 거기서도. 그래요. 건주는 이제 해체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세운 거니,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거니까 해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지원하지. 근데 이제 조만식은 이거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생각해서 조선민주당을 창당했다는 거예요. 이에 소련은 새로운 인물인 김일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얘기했잖아요. 소련은 공산국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곳이라고, 만들려는 나라라고 작심을 한 거죠. 1945년 10월 14일 평양에서 열린 군중대회에서 소련군 사령관의 소개로 김일성이 대중 앞에 처음 등장했다. 소련군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련 군정이 실시되고 있었던 거죠. 조만식이 나는 공산주의 국가 만드는데 앞장설 수 없어 이러니까 그냥 김일성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조만식이 그냥 협조했으면 조만식이 이제 수장이 됐겠죠. 제일 전명인사였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은 해방전 소련에서 활동하며 소련의 이념과 전략을 학습한 공산주의자였다. 그래요. 1945년 12월 신탁 통치가 결정되자 조만식은 반탁운동에 나선다. 결국 조만식은 소련군에 의해 고려호텔에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로 감시받으며 외부 활동이 금지되었다. 이 사람이 근대화 세력인 게 맞죠. 신탁 통치하자고 하니까 이승만이나 김구처럼 신탁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승만과 김구가 이제 입장이 같았죠. 근데 소련은 어떤가요? 신탁 통치를 찬성하라 했죠. 근데 반대하니까 그냥 연금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끝이었다는 거예요. 조만식은. 이후에 그의 행적은 사라진다. 6.25 전쟁 직후 총살당했다고 알려져 있다. 전해진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번 당했잖아요. 예전에 살펴봤지만. 연합을 안 했던 거예요. 건준에 참여 안 했던 거죠. 결국 조만식은 참여해가지고 살해 당하잖아요.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공동위원회, 그렇죠.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반대한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연합을 하면 결국 당한다. 조만식처럼. 과거에도 그런 경우 많았다. 이승만도 한번 당해봤고, 임시정부에서. 자유시 참변도 있었고, 신관에도 있었고,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중 사례주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죠, 조만식이. 김일성은 1945년 9월 이후 건준지부를 개편하여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설립하고 1946년 2월 8일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북한 지역에서 지역의 실권을 장악했다. 이로써 북한은 소련의 유승국가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그래요. 이 남한과 북한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한에서는 누가 통치하고 있나요? 군정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미군정이. 아직까지 이승만이나 김구나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북조선에서는 무엇에 의해 통치되고 있나요? 소련 군정의 도움을 받지만
인민위원회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정부인 거죠. 정부가 수립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북의 왕래가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남한에서 몰랐겠냐는 거예요. 아, 북한에서는 이미 정부가 수립됐구나. 실시된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945년 8월 26일 소련 군정은 일본의 패전과 함께 북한 지역의 행정을 장악했고 식민지 시기 만들어진 산업시설을 접수했다. 당시 북한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던 공장과 광산, 철도, 발전소 등이 다수 존재했으며 이들 시설은 해방 직후에도 일본 패망 직후에도 상당한 기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소련 군정은 약간 미군정과는 약간 다른 입장을 취했다는 거예요. 조선 공산당이 막 쫓아내야 된다 해서 그랬겠지만, 민심을 막 선동해서 그랬겠지만, 소련 군정은 일본의 기술자를 즉시 귀환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중요 기술자들은 소련으로 데려가거나 북한에 남겨두어 산업시설을 유지하게 했다. 이는 동독에서 독일 기술자를 활용한 방식과 같다. 북한은 일본인 기술자를 통해 기술 전수를 시도했고 일부 공장은 해방 직후에도 가동을 유지했다. 조선인 근로자들은 일본인 기술자에게 기계 운영법과 정비 기술을 배웠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인들 다 쫓아낸 거에 대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그때 민심이 그랬다. 막 일본인들 너무 싫어해서 안 보낼 수 없었다 이러지만, 아, 북한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뭐 다른 종족이 살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남한은 일본인을 즉시 귀환시키면서 산업시설이 거의 완전히 중단되었고 가난해져 버린 거죠. 순식간에. 대량 실업과 기술 공백이 발생했다. 하지만 북한 역시 기술자만으로는 완전 가동할 수 없었다. 그래요. 이 공장을 가동하려면 부품, 자재, 기계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했으며 일본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기계가 고장났을 때는 부품을 수급하거나 수여할 기술 인력이 부족했고 소련의 지원도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산업시설은 부분적으로만 가동되었고 풀가동은 불가능했다. 결국 북한 역시 남한보다는 덜하지만 남한과 유사한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시설이 많죠. 풀가동됐겠냐는 거예요. 기술자 기술을 점수 받았겠죠. 최대한 가동시키려고 했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품, 자재, 기계 뭐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한다 해도 완전 가동은 어렵다는 거예요. 북한도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전보다 안 좋아졌으니까 북한 민심도 별로 안 좋겠죠. 1946년 3월 5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공포했다. 지주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소작농민은 토지가 적은 농민에게 보급하였다. 혹자는 무상으로 분배했다는데 이는 거짓말이다. 무상 분배했다고 하죠. 공짜로 줬다. 그 거짓이라는 거예요. 보급한 토지는 농민이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줬으면 내가 처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정 면적만큼 농사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잖아요. 팔 수 없으면. 수확물의 25%는 인민위원회에 세금으로 내야 했다. 내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지주한테 한 50% 정도 냈죠. 근데 이번에는 정부에 25%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똑같이 소작농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정부냐? 그래요. 지주냐?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하고 똑같잖아요. 그 조선시대 예를 들어서 완전히 똑같지는 아니지만 왕실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실 토지는 정부 토지로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소작을 하면 똑같이 소작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왕실 토지를 팔 수 있냐는 거예요. 팔 수 없지. 똑같은 거지.
지주가 바뀌었다. 토지를 처분할 수 없으니 토지는 농민의 소유가 아니라 인민위원회 소유이다. 즉 인민위원회가 지주가 된 것에 불과하니 소작자가 철폐된 것이 아니다. 주인만 바뀌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죠. 소장료가 좀 낮아졌죠. 과거에 50%였는데. 단 이전에 비해 소장료가 낮아진 효과는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장료를 낮춰줬다. 그래요. 다 토지를 다 몰수해버린 셈이죠. 1946년 8월 10일 일본 정부, 법인, 개인이 소유한 시설, 공장, 광산, 발전소, 철도, 은행 등이 국유화되었다. 대부분의 생산시설을 다 이제 국유화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모르겠냐는 거예요. 남한에서 왕래가 자유로운데. 인민위원회가 실제로 통치하고 있고 제도개혁까지 해버렸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1946년 8월 10일 되면 거의 만료가 돼버리죠. 남한에는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잖아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정부도 없고, 근대국가를 수립을 위한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정부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정해졌잖아요. 통일해야 된다면서. 통일한 뒤에 정해야 된다면서. 북한은 이미, 그리고 정부가 있잖아요. 임시인민위원회가. 남한에는 없잖아요. 미군정 빼고는. 미군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북한에는 정부가, 실질상의 정부가 수립됐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한에서는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도 일단 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아, 1946년 한 뭐 5월, 6월 이렇게 되면, 아,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그래서 남북 분단의 원흉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막 정부를 만들어서 제도를 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남한에는 미군정 빼고는. 그래서 우리도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게 남한의 그 이승만의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당한다. 북한 저러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온다. 거기에다가 그 근대화 세력은 활동을 중단시켜버리잖아요. 조만식이 체포되면서 끝난 거였어요. 1946년 1월에 이미. 근데 남한은 안 그렇잖아요.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조지폐 사건이 있었지만 그 관련된 자들만 체포했지 또 공산주의 활동을 금지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활동했다는 거예요. 불법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소련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법화되면서 활동이 금지돼 버린 거죠. 공산주의 정책이 실시되었으니 사실상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제도가 확립되었으니 제도를 철폐하지 않는 이상 근대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남한과 한국가가 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이미 이제 다 공산을 해버렸는데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렸는데 정부도 없고 한국가를 하려면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제도가 수립될 수 있잖아요. 그게 불가능해졌잖아요. 물론 남한 역시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한국가가 될 수 있다. 남한이 이제 공산화되는 것 빼고는 한국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버린 거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미리 정부를 만들고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하면서 3월에 이미 상당 부분 완결이 됐고 토지를 몰수해버리면서 8월 10일 되면 이제 완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남한은 아직 어떤 제도를 수립할지 결정된 바가 없었다. 1945년 10월에서 1947년 12월까지 월남한 피난민 수는 39만 명에 이른다. 토지 뺏기고 막 몰수되고 이러니까 아, 못 살겠다 이러고 피난민이 생기겠죠. 그 수가 이제 39만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근대화 세력 중에서도 극단적인 세력이 되겠죠. 토지도 빼앗기고 재산 몰수됐는데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재산 몰수 과정에서 이주한 것으로 보면 된다. 물론 저항도 있었다. 재산 뺏기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저항을 하지. 근데 소련 군대가 있으니까 함부로 저항을 못하는 거죠. 인민위원회 건물에 수류탄이 투척되고 토지개혁에 협력한 경찰국장을 구금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정도로 가지고는. 황해도 해주에서 200명의 중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토지개혁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련군으로 인해 대규모 시위나 내전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래요. 1946년 3월 1일 우파 비밀결사 조직이며 암살 조직인 백의사 단원 김영집이 행사장에 있는 김일성에게 수류탄을 투척했다. 백의사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남한에. 암살 조직이면서 비밀결사 조직이죠. 그 단원이 김영집이 단원이 있었는데 김일성에게 수류탄을 투척했어요. 소련군 소위 야코프 오비첸코가 수류탄을 발견해 던지려다 폭발하여 팔과 눈을 잃는 중상을 입었다. 중상을 체포됐겠죠. 하지만 옆에 있던 김일성을 암살하지는 못했다. 김영집은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유배된 뒤 처형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겠죠. 체포되면 처형당하겠죠. 그 백의사라는 조직은 어떠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잘 알려져 있는 단체는 아니죠. 근데 여러 역할을 한 단체임을 알 수 있죠.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1945년 11월 염뭉태, 가명은 염동진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염뭉태의 서울에서 조직하였다. 백의사는 미군 방첩대와 협조 관계에 있었다. 그래요. 그 암살 조직인데 또 이제 미군 방첩대와 협조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제 근대화 세력 지휘부와 또 친했다고 전해지는 거예요. 백의사 단원 중 일부는 CIC 정보원 또는 요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백의사 요원이면서도 미군 요원이기도 하더라. 협조관계에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1936년 일본에 체포되어 고문 중 시력을 잃었다. 염뭉택은 독립운동가로 보이죠. 별명이 맹인장군이었던 것으로 보아 독립운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였다는 거예요. 주로 암살을 시도했으며 김일성, 김책, 강양욱, 현준혁, 북한에 있던 이제 고위 인사들이었죠. 이런 이들을 암살하려 했다. 또 남한에서도 암살 활동을 했죠. 여운정, 장덕수, 김구 암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공산주의자 하수인으로 여겨지거나 한국 정부 수립에 반대했다고 판단되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평양지구 조선공산당 위원장 현준혁, 여운영, 장덕수, 김구 암살에는 성공했다. 북한에 가서도 죽였다는 거예요. 체포돼서 뭐 많은 희생이 있었겠죠. 김구도 암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죽였노? 안두이죠. 근데 안두이가 피살당했잖아요. 근데 먼 훗날 보니까 미군 문서가 보니까 밝혀졌잖아요. 알고 보니까 백의사 요원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김구는 어떤 사람이냐? 너무 이제 신화화되어 있잖아. 한국에서는 엄청난 인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백의사에서는 죽여야 될 인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염웅택과 김구는 가까웠다고 전해져요. 죽이기 몇 년 전까지 그랬겠죠. 근데 죽일 때는 뭔가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 내막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특공대원이자 CIC 요원이었음이 김구를 암살한 안두이는 백의사 특공대원이자 CIC 요원이었음이 2002년 1월 미국군 문서에서 밝혀졌다. 공산주의자이거나 공산주의자 하수인이거나 한국 수립에 방해된다고 판단되면 암살했던 것 같다. 그런 거예요. 딱 보면 그렇죠. 막 김일성 암살하려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그런 보이잖아요. 근데 또 의외의 인물들도 있는 거예요. 뭐 장덕수, 김구 이런 애들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암살했을 수도 있고.
대충 보니까 공산주의자거나 공산주의자 하수인이거나 뭐 단편적으로 알려지기로는 김구는 그 한국 정부 수립을 반대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암살했다. 겉으로 드러난 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겉으로만 보면 한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 근대화 세력 인사들과 합의하여 암살할 대상을 결정했는지 혼자 결정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이 사람은 어떻게 암살을 결정했을까? 혼자 단독으로 했을까? 아니면 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결정했을까? 뭐 미군도 참여하고 또 근대화 세력 유력 인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협의하면서 암살 대상을 정했을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부분 그 사람이 결정하고 중요 인사들을 암살할 때는 협의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비밀 결사 조직이라 했잖아요. 밝혀진 게 없다. 근대화 세력 인사들과 합의하여 암살할 대상을 결정했는지 혼자 결정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윤동주는 행방은 어떻게 됐냐. 1950년 6.25 전쟁 때 피난 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있다가 체포되어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었다고 전해지는데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그냥 그런 소문만 있더라. 1950년 이후로 행적이 끊겼더라. 총살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명확하게 역사를 분석할 때는 기준도 명확해야 되고, 독립운동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고, 아무렇게나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이 있는데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잖아요. 당시 그 공산당 활동은 소연방 편입운동이었고 소련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르잖아요. 그럼 그것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걸 독립운동으로 인정하면 예를 들어서 그때 피살당한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근대화 세력, 근대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주로 그렇겠죠. 독립운동가들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공범들을 띄웠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몰살당한 독립운동가들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또 김일성을 죽이기 위해서, 건국을 위해서 그래요. 김영집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포탄 던지잖아요. 그래서 처형되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건국운동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 있잖아요. 6.25 전쟁 때 죽은 수많은 군인들. 건국운동과 독립운동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안동이는 건국운동 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뭐 명예나 목숨에 달아날 수도 있었죠. 김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백의사 요원이었잖아요. 김구의 행적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봐야 되겠지만 뭔가 이상하다 결정을 내린 거죠. 안동이 보고 죽여라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김구를 너무 띄워버리면 건국운동을 한 안동이가 뭐가 되나요? 악당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피살 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 이들을 포상할 수가 있죠. 근데 1945년 이후부터 뭐가 돼버리나요? 건국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포상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국인들로 하여금 애국심이 생기게 하기 위해 포상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건국보다 더 중요한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이 좀 충돌 안 하면 좋겠죠. 그럼 문제가 안 생기는데 충돌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선인가요? 건국운동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지금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김원봉을 독립운동가로 인정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북한군에 참여해서 한국을 건국하려는 군인들과 싸웠잖아요. 군인들이 죽었잖아요.
엄청난 인원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띄우면 한국을 건국하려 했던 군인들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국운동과 독립운동이 충돌하면 당연히 건국운동이 앞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독립운동도 명확하게 구별해야 되잖아요. 아, 공산주의 활동이 독립운동이다. 그러면 그 자유시 참변에서 그 몰살당한 독립군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자꾸 애국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한국의 좌파 인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